장모님, 제발 칠순 잔치 타령 좀 그만하세요. 당장 대출, 이자 낼 돈도 없어서 미치겠는데 그깟 생일밥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날 사위의 모진 말에 장모님은 낡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진 말이죠. 김철수 씨 맞습니까? 장모님 되시는 이옥분 여사님 법률 대리인입니다. 여사님 명의의 강남 500억 빌딩, 옥분 타워 상속 포기 각서 작성하시겠습니까? 네, 500억이요? 장모님이 건물 주라고요? 이제 와서 내가 장모로 보이더냐? 돈 없을 땐 짐작이더니 돈 있다니 부모 대접을 해? 늦었다.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허름한 빌라가 줄지어 선 골목길. 가로등 불빛마저 기운 없이 깜빡이는 새벽 4시. 이 동네에서 가장 먼저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침대 스프링 소리와 함께 몸을 일으킨 옥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꿈에서 죽은 남편이 국밥 한 그릇을 들고 웃고 있었는데 눈을 뜨니 텅 빈 천장만 보였던 겁니다. 코끝이 시큰했지만 옥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68해를 살아오면서 울어봤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뼛속 깊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옥부는 이불을 개키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면 사위방에서 인기척이 날까봐 발끝으로 사뿐사뿐 걸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도둑처럼 자기 딸 집에서 숨을 죽여야 하는 신세. 옥분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눈치로 시작되었습니다. 부엌에 도착한 옥분은 냉장고를 열기 전에 먼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냉장고 문 열리는 소리가 꽤 크거든요. 안방에서 들리는 사위의 코 고는 소리를 확인한 뒤에야 살며시 문을 당겼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순간 옥부는 습관처럼 된장찌개 재료부터 꺼냈습니다. 30년 넘게 새벽마다 국밥집 솥을 올리던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겁니다. 시장통 한 구석, 허리를 꼬부라뜨리고 뼈다귀를 고아내던 그 시절. 남편 영감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새벽을 열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남의 부엌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관절염은 해가 갈수록 심해져서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것도 전쟁이었습니다. 옥부는 오른쪽 무릎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두부를 썰고 호박을 저미고 멸치를 우려내는 동안에도 옥분의 귀는 안방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사위가 깰세라 칼질 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도마 위에 행주를 깔고 그 위에서 칼을 놀렸습니다. 소리를 죽이는 기술. 3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며 저절로 익힌 생존 기술이었죠.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힘도 없었던 겁니다. 40년을 함께 살며 국밥솥을 같이 끓이고 시장 좌판에 나란히 앉아 손님을 맞이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빈집에 돌아왔을 때 솥뚜껑을 여는 순간 비로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텅 빈 솥처럼 옥분의 가슴에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아보겠다고 버텼습니다. 국밥집은 접었지만 작은 방 하나 월세를 얻어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 야속한 겁니다. 겨울비 내리던 날 계단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을 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외동딸 미영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못 살아. 우리 집으로 가자.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옥부는 그 눈물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딸이 원하는 거니까, 폐를 끼치는 거니까 잠깐만 신세를 지자. 그렇게 옥부는 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사위 김철수는 그래도 웃는 얼굴로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심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대기업 과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김철수는 번번이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후배들이 먼저 올라가고 자기는 제자리 걸음. 그 스트레스가 집안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만만한 상대가 누구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돈도 갈 곳도 없는 늙은 장모였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에 옥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갓 지은 쌀밥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옥부는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앞에는 큰 밥그릇과 반찬을 가지런히 놓고 딸 미영 앞에는 좋아하는 깍두기를 따로 담아두었습니다. 옥분 자신의 자리에는 작은 밥그릇 하나와 국 한 그릇. 반찬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먹고 남은 것을 먹으면 되니까요. 7시가 되자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김철수가 찡그린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기도 전에 이미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식탁 앞에 앉더니 숟가락을 집어들었다가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새벽에 달그락거리지 좀 마세요. 저 잠기 밝은 거 아시잖아요. 옥부는 움찔했습니다. 분명 소리를 죽이려고 도마에 행주까지 깔았는데 그래도 들린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라 트집을 잡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옥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김서방. 내가 좀 더 조심할게. 조심한다고 될 일이에요? 집이 좁으니까 소리가 다 들리는 거라고요. 새벽에 좀 주무시면 안 됩니까? 갓 지은 밥 냄새보다 사위의 눈초리가 더 매웠습니다. 옥부는 아무 말 없이 찬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미영은 남편과 엄마 사이에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엄마 편을 들자니 남편이 성을 낼 것이고 남편 편을 들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결국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분의 밥그릇 위에 김치 한 조각 올려주는 것조차 눈치가 보여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식은 국만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밥은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서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은 진작에 마른 우물처럼 바닥났습니다. 그저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매 순간 확인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옥부는 이 집에서 쉰내나는 곰삭은 김치 같은 존재였습니다. 버리자니 그래도 피부치의 어머니이고 곁에 두자니 군내가 나는 그런 존재. 냉장고 한쪽 구석에 밀려난 오래된 김치통처럼 옥분도 이 집의 구석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꺼내 먹지 않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 말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김철수가 출근하자 옥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 관절 통증이 조금 나았습니다. 거품 사이로 보이는 옥분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30년 국밥, 장사가 남긴 훈장 같은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반죽을 치대고 뼈를 고아내고 뜨거운 국물을 퍼날랐습니다. 이 손으로 딸 미영을 키웠고 남편의 마지막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옥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 한쪽에 놓인 장롱. 미영이 시집올 때 해간 바로 그 장롱이었습니다. 옥부는 장롱 문을 열고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옷가지 밑 낡은 보자기로 쌓인 무언가가 손끝에 잡혔습니다.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만져보기만 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두었던 땅의 문서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딸 미영도, 사위 김철수도, 이 세상 누구도 시장통에서 국밥을 팔며 허리가 굽도록 일하던 옥분에게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분은 보자기를 도로 밀어넣고 장롱문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빌라 옥상에 널린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고 골목 어딘가에서 참새가 지저귀었습니다. 옥부는 창턱에 팔을 괴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시장에 나가 두부 한 모 사다가 찌개를 끓여줬을 텐데. 옥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나 여기서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만이 묵묵히 옥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젊었습니다. 국밥집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때는 돈은 없어도 웃음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돈도 없고 웃음도 없었습니다. 아니, 옥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지만 그것을 꺼내들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옥분은 동네 경로당에 다녀왔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며 잠시나마 시름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다시 딸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옥분의 손가락이 멈칫거렸습니다. 문을 열면 또 사위의 눈초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옥분은 밥상을 차려놓고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식은 밥을 먹었습니다. 김철수는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밥을 먹었고 미영은 아이들 숙제를 봐주느라 분주했습니다. 아무도 옥분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의 투명인간. 그것이 이 집에서 옥분의 자리였습니다. 다음 달이면 옥분의 칠순이었습니다. 칠순. 70해를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요즘 세상에 칠순이 대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옥분에게 칠순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편 영감이 살아생전 늘 말했거든요. 임자, 우리 칠순 때는 꼭 잔치하자. 평생 고생만 했으니 그때는 좀 호강하고 살자고. 그 약속을 남기고 남편은 65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옥부는 남편의 칠순 잔치도 해주지 못했고 이제 자신의 칠순마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부부 사이에 낮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여보, 다음 달 엄마 칠순인 거 알지? 친척들 모시고 식사라도 한번 하면 어떨까? 미영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김철수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려놓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뭐? 칠순 잔치? 잔치까진 아니고 그냥 가족끼리 밥 한 끼 정도만. 미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철수의 숟가락이 탁 소리를 내며 식탁에 내려꽂혔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총성처럼 울렸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대출 이자가 얼마가 나가는 줄 알아? 애들 학원비도 밀렸는데 무슨 놈의 칠순 잔치야? 김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영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변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 결혼 초에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장모님 집에 과일 박스를 들고 찾아가고 명절이면 세뱃돈을 두둑이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후배에게 추월당하고 대출 이자에 짓눌리면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짜증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짜증의 화살은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안방에서 옥분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벽이 얇은 빌라에서 거실 대화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옥분은 이불을 끌어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자신의 칠순 이야기가 나오리라고는 예상했지만 그 반응이 이렇게까지 격렬할 줄은 몰랐습니다. 김철수가 벌떡 일어나 안방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옥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 나이에 비싼 밥 먹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옥분은 눈을 떴습니다. 사위가 문 앞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러 온 사람처럼 귀찮다는 표정이 얼굴 가득이었습니다. 요즘 칠수는 잔치도 안 해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그냥 미역국이나 드세요. 그게 어딥니까?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당신 생일 한번 제대로 챙겨본 적이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미영이를 낳고 한 달도 안 돼서 국밥집에 나갔습니다. 젖이 불어서 앞가슴이 퉁퉁 부었는데도 손님상에 국밥을 날라야 했습니다. 미영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 2시부터 뼈를 고았습니다. 미영이 시집갈 때 혼수를 해주려고 몇 달간 점심을 굶었습니다. 그렇게 뼈를 깎아가며 살았는데 칠순에 밥 한 끼가 그렇게 아까운 것입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옥분의 가슴에 대못이 박힌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밥 한 끼 값어치도 안 된다는 사실, 평생 바쳐온 삶이 이렇게 하찮게 취급받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미영이 뒤따라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여보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김서방 말이 좀 심하네. 옥분이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노인의 목소리가 사위 앞에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요. 장모님 오시고 생활비 2배로 드는 거 아세요? 전기세, 수도세, 식비 다 올랐어요. 제가 뼈 빠지게 벌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요. 그 말이 칼날처럼 옥분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밑 빠진 독. 자신이 밑 빠진 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소용없는 구멍난 항아리 같은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옥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손바닥의 통증 따위는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미영은 남편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치가 무서웠던 겁니다. 같은 지붕 아래 매일 얼굴을 맞대야 하는 남편에게 밉보이면 자기 생활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머니의 칠순보다 자기 집안의 평화가 우선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옥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서러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내 젖을 먹고 자란 딸이 남편 그늘에 숨어서 어미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사위 앞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다.
내 칠순이 대수냐? 밥맛 없다. 나 먼저 들어간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온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게, 울음이 새어나오지 않게 이를 꽉 깨물며 말했습니다. 돌아서는 옥분의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 흰머리가 듬성듬성한 뒤통수, 파스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잠옷. 그 뒷모습에는 70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옥부는 문을 닫자마자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듯 앉아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돌덩이가 올라앉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울다 지쳐 고개를 들었을 때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옥부는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영감, 나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요? 당신이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소. 사진 속 남편은 대답 없이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히려 옥분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사위가 그런 말을 했다면 남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식탁을 뒤엎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없고 옥부는 혼자였습니다. 거실에서는 김철수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눈물은 엄마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녀는 각자의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수십 년 세월을 되짚었습니다. 22에 시집와서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던 날들, 국밥집을 차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했던 날들, 미영이를 업고 시장에 나가 좌판을 깔았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는 오늘 저녁 사위의 차가운 눈빛과 딸의 숙인 고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옥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겠지만 옥분의 가슴 한쪽에서 결심이라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순 이야기가 나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김철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미영 역시 엄마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누구도 꺼내지 못하는 무거운 침묵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사흘 동안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는 경로당 가는 척하면서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참새들이 전깃줄 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지저귀는 것을 보면서 저 새들도 제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갈 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 곳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깨달음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셋째 날 밤 옥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짐짝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쉬고 밥 먹고 잠자는 것만으로는 삶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김철수가 출근하고 손주들이 학교에 간 뒤 미영이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서 옥부는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속옷 두어 장, 파스 한 통, 혈압약. 3년을 살았지만 이 집에서 옥분의 것이라고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에 전부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보따리 하나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씁쓸했지만 옥부는 담담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벽에서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사진 뒷면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옥부는 손수건으로 먼지를 닦아내며 사진 속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영감, 나 이제 여기서 나간다. 당신도 같이 가자. 영정사진을 보자기에 곱게 싸서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앞에 섰습니다. 장롱 문을 열고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습니다. 옷가지 및 낡은 보자기가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 들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류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종이였지만 옥부는 이 종이를 한 번도 구겨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반듯하게 접어서 보자기로 감싸서 늘 장롱 가장 깊은 곳에 모셔두었습니다. 옥부는 그 보자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보자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만든 유일한 보험이었고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옥부는 보자기를 보따리 가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짐을 다 싼 옥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지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200만 원. 경로당에서 받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수당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파스 한 장 사는 것도 아까워하며 꼬박꼬박 모아둔 쌈짓돈이었습니다. 봉투 위에 메모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옥분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활비에 보태라. 애들 간식이나 사줘라. 그 메모를 쓰는 동안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200만 원이 대단한 돈은 아니었지만 옥분에게는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그 돈마저도 딸에게 두고 가는 것이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제 배를 고라도 자식 배를 채워주고 싶은 것이 어미의 본능이니까요. 오후 2시 미영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옥부는 거실에 서서 미영을 맞이했습니다. 미영의 양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옥분의 양손에는 낡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영은 보따리를 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미영아, 김서방. 나간다. 옥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시골 내려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찾지 마라.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디를 간다는 거야? 미영이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 옥분에게 달려왔습니다. 옥분의 팔을 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그날 일 때문이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여보한테 잘 말할게. 가지 마. 옥부는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미영의 손이 뜨거웠습니다. 그 체온이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옥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여기 있으면 너도 힘들고 김서방도 힘들잖니. 엄마는 괜찮다. 시골 가서 친구들이랑 지내면 돼. 걱정 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옥분에게는 시골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향은 이미 재개발로 밀려서 흔적도 없었고 시골 친구들이란 것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진짜 행선지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몰라야 했습니다. 미영은 울먹이며 엄마를 잡았습니다. 옥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희끗희끗해진 딸의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미영도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어제까지만 해도 교복 입고 달려오던 아이였는데 엄마 걱정 말고 잘 살아라. 식탁 위에 봉투 놨다. 생활비에 보태라.
옥부는 더 이상 지체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발을 밀어넣고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미영이 뒤에서 울고 있었지만 옥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옥분의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미영은 현관문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김철수는 현관에서 옥분의 낡은 슬리퍼가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미영이 부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갔어. 시골 간다고. 김철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나가는구나.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네. 김철수는 짐 가방을 들어주기는커녕 옥분이 나갔다는 소식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편안한 저녁을 만끽했습니다. 미영은 부엌에서 엄마가 남기고 간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가 20장,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의 메모. 생활비에 보태라. 애들 간식이나 사줘라. 미영의 눈물이 지폐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기초연금 몇십만 원으로 3년을 살면서 200만 원을 모았다는 것은 옥분이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영은 옥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10번을 걸어도 옥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김철수가 옆에서 시골 가서 잘 지내실 거야.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라며 무심하게 말하는 바람에 미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옥분이 향한 곳은 터미널이 아니었습니다. 시골행 버스를 타지도 않았습니다. 옥분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든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며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늙은 여자 하나쯤은 눈에 띄지 않는 법이니까요. 옥부는 골목을 2번 꺾어 어느 건물 앞에 섰습니다. 번듯한 유리문 위에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옥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리 받아둔 명함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문을 밀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보따리를 든 옥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약간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옥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소? 준비해 주이소. 옥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딸내 집을 나올 때의 그 가녀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 30년 시장통에서 갈고 닦은 흥정과 배짱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옥부는 보따리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누렇게 바랜 서류가 나타났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부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이 펴지자 옥분의 키가 한 뼘은 커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국밥을 팔던 쪼그라든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한 사람의 인간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옥분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철수의 집은 그야말로 평화로웠습니다. 새벽에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없었고 복도에서 풍기던 퀴퀴한 파스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김철수는 아침마다 늦잠을 자고 거실을 활보하며 속옷 차림으로 냉장고를 뒤졌습니다. 장모가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자유였습니다.
저녁에는 소파에 대자로 누워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리모컨을 독차지하는 행복. 김철수에게 옥분의 빈자리는 해방이었습니다. 미영은 달랐습니다. 엄마가 나간 뒤부터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옥분에게 전화를 걸어도 늘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전화 좀 해줘. 엄마, 시골 어디야? 주소 좀 알려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졌지만 김철수에게 말해봤자 걱정 좀 그만해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 왕래도 없던 먼 친척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김철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야, 김서방. 나 옥분이 사촌 오빠 인호다. 아, 네. 큰형님. 무슨 일이시죠? 너 장모님 어디 계시냐? 내가 연락을 해도 안 받아. 시골 가셨는데요. 바람 좀 쐬겠다고.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골? 무슨 소리야? 옥분이 고향 집은 이미 재개발 들어가서 싹 밀렸는데 거기 갈 데가 있나? 김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개발? 시골집이 밀렸다고? 그러면 옥분은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옥분의 옛 시장 동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서방이지? 나 옥분이 시장 옆자리에서 만두 팔던 복순이 아줌마야. 옥분이가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되는구먼.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닌가? 아, 아닙니다. 시골 가셨다고. 시골은 무슨. 옥분이 고향은 다 허물어졌는데 갈 데가 어딨어. 이상하네.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렸습니다. 옥분의 경로당 친구, 동네 반상의 이웃, 심지어 수년째 연락 없던 친척까지 하나같이 옥분의 행방을 묻는 전화였습니다. 김철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이 동시에 옥분을 찾다니 무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철수는 미영을 다그쳤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전화해봤어? 매일 하고 있어. 전화기가 꺼져 있어. 문자는? 답이 없어. 카카오톡은? 읽지도 않았어. 김철수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찜찜한 기분이 뱃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옥분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있다고 했는데 고향 집은 이미 없어졌다는 말에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아니, 김철수가 걱정한 것은 옥분의 아니가 아니었습니다. 장모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자기가 욕먹을까봐 걱정이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모를 내쫓은 폐륜사위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뻔했습니다. 야,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은 엄마가 스스로 나간 거잖아. 좀 더 기다려보자. 미영은 불안했지만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화가 나서 연락을 끊은 것이리라 며칠 지나면 전화가 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성격을 잘 아니까요. 옥분은 한번 결심하면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국밥 장사를 접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솥을 내려놓더니 이제 됐다 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미련 같은 것은 옥분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옥분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김철수는 불안감을 떨쳐내려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고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도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승진 심사에서 또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후배가 부장으로 올라가고
자기는 만년과장 신세. 김철수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집에서는 장모 실종으로 시끄럽고 회사에서는 승진 탈락. 세상이 자기만 괴롭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김철수의 착각이었습니다. 세상은 김철수에게 관심이 없었고 모든 것은 김철수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김철수는 젓가락을 놓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맨 중년 남성.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김철수 씨 댁 맞습니까? 그런데요. 김철수가 문을 열자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박 변호사라고 합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변호사. 김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빚쟁이가 변호사를 보낸 건가?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법적 문제가 생긴 건가? 대출금을 밀린 적은 없는데 혹시 카드 연체가 문제인가?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모님도 함께 계시면 더 좋고요. 김철수는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미영이 물을 가져다 놓았지만 손이 떨려서 잔이 쟁반 위에서 달그락거렸습니다. 변호사는 소파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더니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니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장모님 되시는 이옥분 여사님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장모님이요? 김철수와 미영이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옥분의 이름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김철수는 긴장된 어깨를 약간 풀었습니다. 빚쟁이가 아니라 장모건이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 안도감은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장모님이 무슨 사고라도 치셨습니까? 김철수가 짜증 섞인 투로 물었습니다. 사고라도 쳤다는 표현. 옥분을 사고뭉치 취급하는 그 말투에 변호사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첫 장을 펼쳤습니다. 아닙니다. 사고가 아니라 아주 중대한 법률적 사안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입에서 김철수의 인생을 뒤흔들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놓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아 다리를 떨고 있었고 미영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변호사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옥분 여사님께서 소유하신 강남구 논현동의 15층 빌딩에 대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의사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김철수의 다리가 멈췄습니다. 미영의 숨이 멎었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똑딱거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논현동 빌딩입니다. 현재 시가 500억 원 상당의 건물이지요. 공식 명칭은 옥분 타워입니다. 500억? 그 숫자가 김철수의 귀에 들어오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숫자를 머릿속에서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500만도 아니고 5천만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500억이었습니다. 500억이요? 김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영은 옆에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둘 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장통에서 국밥 팔던 꼬장꼬장한 노인네가 500억 건물주라니요. 파스 냄새 풍기며 새벽마다 된장찌개를 끓이던 그 옥분이 낡은 잠옷 차림으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은 국을 들이키던 그 옥분이
200만 원 쌈짓돈을 봉투에 담아두고 간 그 옥분이 500억 빌딩의 주인이라니요. 김철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은 평생 국밥 장사만 하셨는데요. 재산이라고는 빌라 보증금이 전부일 텐데 500억이라니요. 변호사는 서류 뭉치에서 등기부 등본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논현동 주소, 건물 면적, 소유자 이름, 이옥분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서류를 집어들고 글자 하나하나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이옥분 여사님과 돌아가신 남편분께서 함께 논현동의 땅을 매입하셨습니다. 당시에는 허허벌판에 가까운 곳이었고 땅값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저렴했지요. 국밥 장사로 모은 돈과 적금을 합쳐서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옥분이 남편과 함께 땅을 샀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후 강남 개발 붐이 일면서 땅값이 폭등했고 보상금을 받아 그 자리에 빌딩을 지었습니다. 옥분 타워라는 이름의 15층 상업용 건물입니다. 매달 임대 수익만 수억 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전문 자산관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김철수는 소파에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한테도 안 말씀하신 겁니까?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여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망가질까봐. 그것이 여사님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망가질까봐. 그 한마디가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돈이 없는 척, 가진 것이 없는 척 살았던 겁니다. 시장에서 허리가 굽도록 일하면서도 파스를 붙이고 새벽을 열면서도 딸에게 단 한 번도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딸이 돈에 눈이 멀까봐, 돈 앞에서 사람이 변할까봐, 그래서 비밀로 간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분의 걱정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500억이라는 숫자를 들은 김철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충격이 가시자 두 번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500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 그 돈의 주인이 자기 장모였고 자기 장모는 법적으로 딸 미영에게 상속할 사람이었습니다. 미영에게 상속되면 남편인 자기에게도 몫이 돌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철수의 뒤통수를 때리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 그 나이에 비싼 밥 먹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자기가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뼈 빠지게 벌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요. 그 말도 자기 입에서 나왔습니다. 500억을 가진 장모에게 밥 한 끼가 아깝다고 숟가락을 던졌던 겁니다. 김철수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일주일 전 저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기존 유언장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셨습니다. 유언장이요? 수정이요? 김철수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미영은 멍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요? 당초 유언장에는 외동딸인 이미영 씨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고 사위인 김철수 씨와 공동 명의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원래는 자기에게도 몫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원래대로만 됐더라면 지금쯤 500억 건물의 공동주인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수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김철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수정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음성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내전 재산 5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관련 수익금 전액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여 환원한다. 남은 생은 실버타운에서 보낼 것이며 장례 역시 사전에 지정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김철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사회환원? 500억을 전부 자기들에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변호사가 이어서 읽었습니다. 딴 딸 이미영에게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빌딩 임대 수익의 10%를 매달 지급한다.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건이요? 무슨 조건이요? 변호사는 서류를 한 줄 더 읽었습니다. 조건 4위 김철수와의 이혼.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도 바깥 자동차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혼이요? 미영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빙빙 돌았습니다. 임대 수익의 10%면 매달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미영이 받으려면 자기와 이혼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와 결혼을 유지하는 한미영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옥부는 사위를 정확하게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사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딸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장모님이 치매 기가 좀 있으세요. 정상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이 유언장, 법적으로 무효 아닙니까?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여사님은 유언장 수정 전에 대학병원에서 정밀 인지 기능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정상입니다. 치매 소견 전혀 없습니다. 의사 소견서도 첨부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입니다. 김철수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영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사님께서는 현재 안전한 곳에 계시며 건강 상태도 양호하십니다. 다만 여사님의 의사에 따라 현재 거주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뒤 거실에는 김철수와 미영만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사본이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그 서류를 마치 폭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엄마가 500억이라니. 이게 실화야?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어. 미영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평생 엄마 곁에서 살면서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엄마가 고관절을 다쳐 이 집에 들어온 뒤에도 옥부는 단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늘 검소하고 늘 조용하고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50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00만 원 쌈짓돈을 모아 봉투에 넣어두고 갈 만큼 옥부는 철저하게 비밀을 지켰던 겁니다. 미영의 머릿속에서 엄마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새벽마다 도마에 행주를 깔고 소리 없이 칼질하던 모습, 사위 눈치에 식은 국만 들이키던 모습, 칠순 이야기에 됐다. 내 칠순이 대수냐 하고 돌아서던 모습, 그 모든 순간 옥부는 500억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 없이 참고 삼키고 견뎠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미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을 뿐 사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원했던 겁니다. 진심을 원했던 겁니다. 변호사가 다녀간 밤 김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00억? 임대 수익 10%면 매달 얼마지? 1년이면 얼마지? 10년이면 얼마지? 숫자가 커질수록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밀려오는 것은 후회라는 이름의 쓰나미였습니다. 아, 내가 미쳤었나? 500억 건물주한테 칠순 밥 한 끼가 아깝다고 했으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또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철수는 출근도 하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어제 변호사가 두고 간 서류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500억이라는 숫자가 눈에 꽂혔습니다. 미영아, 엄마 어디 계신지 진짜 모르는 거야? 모른다니까. 전화도 안 받아. 변호사한테 물어봐. 장모님 어디 계신지 알려달라고. 미영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여사님의 지시에 따라 거주지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철수는 전화기를 빼앗아 들고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가족입니다. 장모님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제발 알려주십시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김철수 씨, 가족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김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 칠순 밥 한 끼를 아까워하고 장모가 나가자 콧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는 겁니다. 여사님께서 한 가지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위는 남이다. 그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철수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위는 남이다. 그 5글자가 모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김철수는 필사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로비에서 1시간을 기다렸지만 변호사는 미팅을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옥분의 옛 시장 동료들에게 전화를 돌려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도 생각했지만 탐정 비용을 댈 돈이 없었습니다. 만년 과장의 월급으로는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김철수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영의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미영아, 엄마다. 걱정 마라. 잘 있다. 미영이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어디야? 만나자. 답은 오지 않았지만 김철수가 그 번호를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을 통해 번호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옥분이 강남의 한 고급 요양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김철수는 미영을 끌고 그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김철수가 상상했던 허름한 요양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호텔처럼 깨끗한 로비, 대리석 바닥,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복도. 간호사들은 하나같이 친절했고 입원실마다 최신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입원비가 한 달에 얼마나 될지 김철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옥분의 병실 번호를 물었습니다. 이옥분 여사님의 면회를 원하시는 건가요?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께서 면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최상층 귀빈실입니다. 최상층? 귀빈실. 김철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강물 위로 햇빛이 반짝이고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귀빈실 문 앞에 섰습니다. 김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딸내 집 거실보다도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한강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침대 옆에는 꽃병이 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과일 바구니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옥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아한 연보라색 환자복을 입고 등받이가 편안한 의자에 기대어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칼을 든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사과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돌돌 말려 내려왔습니다. 딸내 집에서 쪼그려 앉아 국밥을 말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옥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의 옥분으로 돌아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장모님, 김철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복 바지가 바닥에 닿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어가듯 옥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집으로 가시죠.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제가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옥부는 사과를 깎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늘한 눈으로 바닥에 엎드린 사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봐온 노인의 달관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시더라? 옥분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내 칠순 밥 한 끼가 아까워 숟가락 던지던 양반 아니오? 옥분의 물음에 김철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바닥에 이마가 닿을 것처럼 몸을 낮추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사람이 500억 앞에서는 이렇게 쉽게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빚독촉에 시달려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말 미쳤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옥부는 깎아놓은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아삭아삭 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렸습니다. 삼키고 나서 수건으로 입가를 닦은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려서? 그래, 빚독촉 때문에 장모한테 밥값이 아깝다고 한 거요? 빚독촉 때문에 칠순 미역국이나 먹으라고 한 거요? 그게 그때는 정말 내가 이 집에서 3년을 살면서 새벽마다 소리 죽여가며 밥을 했소. 도마에 행주를 깔고 냉장고 문은 남편 코 고는 소리 확인하고 열었소. 슬리퍼도 신지 않고 맨발로 걸었소. 내가 왜 그랬겠소? 내 딸 집에서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오. 내 딸이 남편한테 구박받을까봐, 내 때문에 딸이 힘들까봐 그렇게 한 거요. 옥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김서방, 당신은 뭘 했소? 내가 소리 죽여 밥을 해놔도 달그락거린다고 짜증을 냈소. 내 칠순에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아까워했소. 내가 나갈 때 짐 하나 들어준 적 있소?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소파에 누워 콧노래를 불렀지. 김철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아는 거지? 옥분이 나간 뒤 소파에 누워 콧노래를 불렀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니. 김철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옥분은 침대 옆 탁자에서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벽에 걸린 대형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흑백 화면에 익숙한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딸네 집 거실이었습니다. 화면 속 시간은 옥분이 짐을 싸서 나간 바로 그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김철수가 소파에 드러눕니다. 팔짱을 베개 삼아 천장을 보며 씩 웃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미영이 현관에서 울고 있는데 김철수는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다며 혼잣말을 합니다. 아, 시원하다. 이제 좀 살겠네. 영상이 멈추었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가 들어올 때부터 거실에 작은 카메라를 하나 달아뒀소. 내가 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었으니까. 옥부는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3년 동안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그 시간이 무방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옥부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다 준비해뒀소. 이 영상은 폐륜 행위의 증거로 법적 효력이 있다더구나. 상속 결격 사유로 충분하다고 했소. 상속 결격. 그 단어에 김철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는 마지막 카드마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아니, 장모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3년을 모셨는데. 김철수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던 사람이 순식간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할 겁니다. 저도 가만히 안 앉아 있을 겁니다. 옥부는 사과 한 조각을 더 깎아 입에 넣으며 픽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한숨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김서방, 사위가 장모한테 유류분을 청구한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소.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만 해당하는 거요. 사위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요. 설령 미영이를 통해 소송을 걸어도 이 영상 증거면 상속 결격으로 인정될 거요. 변호사에게 미리 확인해 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옥부는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빈틈없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시장통에서 30년 장사하며 단련된 그 눈썰미가 이번에는 사위를 상대로 발휘된 겁니다. 미영은 한쪽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다가 안 되니까 법적 소송을 들먹이는 남편.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고 동시에 이미 알고 있었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미영이 옥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 엄마 딸이잖아. 나는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진짜야. 옥분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마음 한구석이 물렁해졌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네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건 엄마도 알고 싶다. 하지만 그날 김서방이 나한테 숟가락을 던졌을 때 넌 뭘 했니? 고개를 숙이고 남편 편에 섰잖아. 내 어미가 식은 국을 들이키며 방으로 들어가는데 넌 한 발자국도 따라오지 않았잖아. 미영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손을 감추며 댔다. 내 칠순이 대수냐하고 돌아서던 모습.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따라가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함. 미영은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엎드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나는 겁쟁이였어. 옥부는 한참 동안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린 깊은 모정. 옥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강물처럼 세월도 흐르고 사람의 마음도 흐르는 것이겠지요. 돈이 없을 땐 짐짝 취급하더니
500억이 있다니 이제야 어미 대접을 하는구나. 옥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 돈은 내 핏물이고 내 눈물이다. 30년 동안 국밥솥 앞에서 허리가 굽도록 번 돈이고 새벽마다 뼈를 고아내며 모은 돈이다. 너희들의 그 가벼운 혀 놀림에 줄 돈은 없다. 김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빌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좋습니다, 장모님.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그러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김철수가 돌아서서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옥분이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김서방. 김철수가 멈추었습니다. 나는 평생 국밥을 팔았소. 국밥이라는 게 뭔 줄 아시오? 뼈를 고아서 국물을 내는 거요. 뼈가 녹을 때까지 푹 고아야 진한 국물이 나오는 거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고생을 겪어봐야 사람의 참맛을 아는 법이요. 김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김철수의 거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영은 엄마 곁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옥부는 딸의 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미영이 스스로 일어서야 했습니다.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기 두 발로 서야 했습니다. 미영아, 울지 마라. 가봐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창가에 앉은 옥분의 옆모습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시장통에서 국밥을 팔던 엄마도, 딸네 집에서 눈치를 보던 엄마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엄마도 전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미영이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옥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며 사과를 한 조각 더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한 식감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달았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것이 달게 느껴졌습니다. 옥부는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요양병원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챙긴 것이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영감, 내가 잘하고 있는 거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옥분도 따라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세 사람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철수는 그해 가을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어 쫓겨났습니다. 만년 과장의 최후는 허무했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골판지 상자 하나에 짐을 싸들고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명함첩과 머그컵, 그리고 낡은 명찰이 전부였습니다. 20년의 흔적이 상자 하나에 담기다니 옥분의 보따리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세월이 짐 하나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김철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실직 후 김철수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45에 과장 경력밖에 없는 남자를 원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통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신용등급은 바닥을 쳤습니다. 미영과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옥분이 내건 조건, 이혼을 하면 임대 수익의 10%를 준다는 그 조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미영은 남편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울다가 안 되니까 소송을 들먹이던 그 모습, 돈 앞에서 순식간에 표변하는 그 가벼움.
미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하게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영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옥분의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엄마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야. 당신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뭐,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어쨌는데. 당신은 돈이 없을 때는 엄마를 짐짝 취급했고 돈이 있다니까 무릎을 꿇었어. 나는 그런 남자랑 더 이상 못 살아. 김철수는 이를 갈았지만 미영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철수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옥분의 재산은 아직 미영에게 상속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빌라 전세금과 예금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온 날, 김철수는 혼자 허름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들여다보다가 국밥을 시켰습니다. 8,000원. 별 생각 없이 주문한 것이었지만 뚝배기에 담긴 뜨거운 국밥이 나왔을 때 김철수는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밥. 그 위에 송송 썬 파가 떠 있고 옆에는 깍두기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옥분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끓이던 그 국밥이었습니다. 시장통에서 30년 동안 추운 겨울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허리를 꼬부라뜨리고 끓이던 바로 그 국밥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국밥 위로 눈물이 떨어져 국물과 섞였습니다. 장모님이 끓여주신 묵국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 도마에 행주를 깔고 소리 죽여 물을 썰던 모습.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안방 쪽을 귀 기울여 확인하던 모습. 파스 냄새를 풍기며 쑤시는 무릎을 두드리던 모습. 식탁 구석에서 식은 국만 후루룩 마시던 모습. 그 모든 장면이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때 김철수는 장모님의 묵국이 참 시원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시장에서 30년 국밥을 끓인 솜씨가 고스란히 담긴 그 국물. 집에서 먹는 밥 중에 장모님이 끓인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었다는 것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맛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맙다고 한 적도 수고하셨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8,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옥분의 칠순 밥 한 끼가 이 국밥보다 못한 것이었을까? 밥 한 끼가 그렇게 아까웠으면서 지금 혼자 먹는 이 국밥에는 왜 눈물이 나는 것일까? 김철수는 숟가락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지만 김철수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편 미영은 이혼 후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빌라 근처 골목 모퉁이 10평도 안 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옥분의 돈을 받기 전이었기에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가게 간판도 직접 페인트 칠했고 반찬 레시피는 엄마에게 배운 것을 떠올리며 하나씩 만들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다가 반찬을 그대로 버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국밥솥 앞에서 버텼던 것처럼 미영도 반찬 가게 앞에서 버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이 한두 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거기 멸치볶음 맛있어. 옛날 시장 맛이 나. 옥분은 재단 이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유원장의 약속을 지킨 겁니다. 옥분 재단이라는 이름의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500억이라는 거대한 자산이 사회로 흘러들어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여 학생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학생들이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이라고 인사할 때마다 옥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밥 잘 챙겨 먹고. 그 웃음이 얼마나 환한지 시장통에서 국밥을 팔 때보다 딸네 집에서 눈치를 볼 때보다 옥분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가끔 옥분은 미영의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약속 없이 예고 없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미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옥부는 묵묵히 멸치볶음 한 팩을 집어들고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얼마냐? 엄마, 그냥 가져가. 장사하는데 공짜가 어딨어. 얼마냐? 4,000원인데. 옥부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놓았습니다. 거스름 돈 됐다. 잘 팔아라. 미영의 눈이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엄마 앞에서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반찬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손맛으로, 엄마가 보여준 성실함으로. 어느 날 저녁 옥분이 반찬 가게에서 멸치볶음을 사고 나가려는데 미영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엄마. 옥분이 돌아보았습니다. 힘드냐?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엄마 미안해. 옥분은 잠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치마에 간장 얼룩이 묻어 있고 손에는 고무장갑 자국이 빨갛게 남아있는 딸. 사위 뒤에 숨어 고개를 숙이던 그 미영이 아니었습니다. 제 두 발로 서서 제 삶을 살아가는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됐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지만 내 자식은 내가 안다. 밥은 챙겨 먹어라. 옥부는 그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미영은 엄마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작고 초라해 보이던 그 등이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작은 체구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당당하고 곧은 등이었습니다. 미영은 앞치마 끝으로 눈가를 슬쩍 훔치고 다시 반찬통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옥분이 반찬 가게를 나서면 을에 걷는 길이 있었습니다. 미영의 가게에서 2블록을 걸으면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벤치 하나, 느티나무 한 그루, 그리고 저녁 노을이 내려앉는 하늘. 옥부는 그 벤치에 앉아 멸치볶음 뚜껑을 열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멸치 한 마리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짝지근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혀 위에 퍼졌습니다. 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영이의 멸치볶음이 옥분 자신이 가르쳐준 레시피 그대로였습니다. 멸치를 볶을 때 불 조절하는 법, 물엿을 넣는 타이밍, 마지막에 깨를 솔솔 뿌리는 손놀림까지. 미영이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부엌에 서서 엄마 나도 해볼래 하고 졸라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조그만 손으로 냄비를 잡고 젓가락질을 하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 가게에서 자기 손으로 반찬을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멸치볶음을 씹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맛이지. 됐다. 이 맛이면 됐어. 그것은 멸치볶음의 맛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제 삶의 맛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였습니다. 미영이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기 힘으로 반찬 하나를 만들어 파는 그 모습이 옥분에게는 500억짜리 빌딩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바라보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느티나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옥분의 주름진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선선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하지만 싫지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옥부는 가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갑 크기로 줄인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국밥집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감, 미영이가 장사를 시작했소. 반찬 가게요. 멸치볶음을 잘 만들어. 당신 입맛에도 맞을 거요. 옥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을 나섰습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옥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한강이 보이는 고급 실버타운이었습니다. 넓은 방에 부엌도 딸려 있어서 직접 밥을 해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옥부는 거기서 혼자 하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리를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마에 행주를 깔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음껏 칼질을 하고 마음껏 냉장고 문을 열고 마음껏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넓은 식탁에 앉아 갓 지은 밥에 김치 한 조각을 올려 먹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식은 국이 아닌 뜨거운 국을 먹었습니다. 그 평범한 아침 식사가 옥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호사스러운 밥상이었습니다. 재단일은 바빴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편지를 보내오면 옥분은 돋보기를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편지를 읽을 때마다 옥분은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돈은 이렇게 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었습니다. 냉장고에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놓아 따뜻한 밥 한 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옥분이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직원이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사장님, 이 편지가 왔는데요. 보내는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옥분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얀 봉투에 주소만 적혀 있을 뿐 발신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손으로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저 김철수입니다. 쓸 자격이 없는 줄 알면서도 펜을 들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제 혼자 국밥을 먹었습니다. 8,000원짜리 국밥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는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마다 소리 죽여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맛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밥 한 끼에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 있었는지. 국밥 한 그릇 값보다 못한 놈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밥 한 끼의 무게를. 옥부는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옥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찢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답장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서랍을 닫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분노도 용서도 미움도 연민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품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감정, 그것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미영의 반찬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단골이 늘고 입소문이 퍼지고 가끔은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미영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던 것보다는 1시간 늦었지만 미영의 하루도 엄마처럼 부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멸치를 볶고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국밥을 끓였으니까요. 옥분의 칠수는 결국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미영이 반찬 가게를 하루 쉬고 작은 밥상을 차린 겁니다. 미역국과 잡채, 갈비찜, 그리고 옥분이 좋아하는 깍두기. 실버타운의 옥분 방에서 모녀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케이크도 없었고 꽃다발도 없었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 위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미영이 미역국을 옥분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늦어서 미안해. 옥분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짠맛이 아니라 단맛이 났습니다. 아니, 짠맛이 맞는데 그것이 달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이 끓인 미역국에는 엄마한테 배운 손맛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맛있다. 옥분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옥분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미영의 손, 반찬 가게를 하면서 갈라지고 두꺼워진 손이었습니다. 옛날 옥분의 손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영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옥분은 봉투 하나를 미영의 가방에 슬며시 넣어두었습니다. 미영이 돌아가고 나서 가방을 열면 보게 될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메모지와 함께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옥분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 먹어라. 500억 빌딩의 주인이 딸에게 건넨 것은 5만 원짜리 봉투 한 장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500억이 있으면서 왜 고작 5만 원을 주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옥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라는 것을. 5만 원으로 사 먹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500억으로도 살 수 없는 진심을 담고 있다는 것을.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밥 한 끼를 나누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미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메모를 읽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 먹어라. 미영은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미영의 볼 위로 눈물이 흘렀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실버타운의 넓은 방에서 혼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천장은 딸네 집의 좁은 방 천장과는 달랐습니다. 높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 바라보는 것은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시집와서 시어머니 눈치 보던 20살의 자신, 시장에서 국밥솥을 올리던 30살의 자신, 딸을 업고 좌판을 깔던 40살의 자신, 남편을 떠나보내던 65의 자신, 그리고 딸네 집에서 곰삭은 김치처럼 밀려나 있던 68배 자신.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옥분을 만들었습니다. 아프지 않은 시간은 없었습니다. 서럽지 않은 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옥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곰삭은 김치가 오래 익을수록 깊은 맛을 내듯이 옥분의 삶도 오랜 세월을 견뎌냈기에 비로소 그 참맛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베개 옆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영감, 오늘 미영이가 미역국을 끓여줬소. 당신 기일에 해주던 그 미역국 맛이 나더구만. 나는 잘 지내고 있소. 걱정 마시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옥분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쓸쓸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500억짜리 빌딩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진심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알게 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눈이 떠지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옥부는 마음껏 된장찌개를 끓일 것입니다. 도마에 행주를 깔지 않아도 됩니다. 냉장고 문을 마음껏 열어도 됩니다. 그리고 넓은 식탁에 앉아 뜨거운 밥에 김치를 올려 한 숟가락 크게 떠서 먹을 것입니다. 그 밥 한 끼가 옥분에게는 70년 인생에서 가장 값진 한 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으로만 차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입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옥분의 잠은 평화로웠습니다. 곰삭은 김치 같던 여자가 마침내 자기만의 밥상을 차린 밤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